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부탁드린 거 강좌 기초 강의는 많이 들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시고요. 네, 믿어 의심합니다. 3주차, 오늘 3주차. 자, 3주차 학습 주제입니다. 입지하고 입지 선정의 단어 뜻. 그러니까 뭐 사실 테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간단하게 단어 뜻.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시장 개입, 그리고 외부 효과, 그리고 지역지 구제, 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 주제는 9개입니다만 요거는 뭐 간단한 단어니까 실질적으로 한 8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입지하고 입지 선정이라는 단어의 뜻, 용어의 뜻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재는 70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하고 입지 선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입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고 하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상점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이런 개념이 입지라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입지 선정이란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러니까 입지하려고 하는 주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하는 입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입지 선정입니다. 용어, 입지는 자리 잡고 있는 위치고 입지 선정은 그런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입지 선정이고. 용어 알아두세요. 입지론이라는 말과 적지론이란 말이 있는데 먼저 주어진 용도에는 어떤 용지가 좋을까 하는 요 표현에서 요건 용지 선정입니까? 용도 선정입니까? 요 말은 용도 선정을 물어보는 말입니까? 용지 선정을 물어보는 말입니까? 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 어떤 용지? 물음표. 그러면 뭘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용지냐? 그러니까 이런 건 용지 선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용지 선정이다. 그리고 용지를 선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입지론이라고 해요. 입지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주어진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좋겠는가? 그 땅은 어떤 용도가 좋겠는가? 요거는 용도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적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용지를 선정하는 게 뭐고? 입지론이고 용도를 선정하는 게 뭐고? 적지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땅 찾아가는 게 뭐고? 입지론이고 그 땅의 용도를 찾는 게 뭐고? 적지론입니다. 이제 공부가 나중에 더 되면 이것을 토지의 특성하고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단어 뜻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알고 있어요. 어떤 용지냐 하는 게 용지 선정이고 어떤 용도냐 하는 게 용도 선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단어 뜻은 그만큼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업 입지론과 관련해서 71쪽에 나와 있는 중심지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장론 부분에서 특히 지대결정 이론에서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또 외우려고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반복하고 듣다 보면 익숙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학자의 이름 연결시키기 위해서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라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외우기 위해서 막 접근하면 외울 게 적당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사람 이름이 크리스탈러고 그의 주장하는 이론이 중심지 이론입니다. 뜻은 뭐냐면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인 크기, 그래서 중심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저차 중심지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는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고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집니다.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의 규모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지는 그게 고차 중심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저차 중심지는 규모도 작고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입니다. 그럼 중심지가 뭐냐? 예를 들어 여기가 바로 중심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중심지는 일이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을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탈러는 도시 단위로 연구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상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점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고 도시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단위로 적용할 때는 중심지가 상점이 되는 것이고 상점 단위로 적용하면 요게 상점, 그러니까 상점 단위로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점포가 있는 곳 또는 그 상점이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치킨점, 그 치킨점이 있는 곳, 짜장면 가게 있는 곳, 그게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도시 단위로 연구하면 전체 예를 들면 시청 있는 곳, 군청이나 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 같은 게 있는 곳, 면사무소 있는 곳 이런 경우가 바로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배후지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못할 겁니다. 배후지를 상점 단위로 연구하게 되면 배후지는 상권이 되고 도시 단위로 배후지를 이야기하면 도시권 전체가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중심지고 치킨점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치킨 가게가 운영되려면 하루에 몇 마리 팔려야 되냐면 50마리가 팔려야 된다고 합시다. 치킨 50마리. 또 짜장면 가게라면 짜장면 100그릇이 팔려야 운영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치킨 50마리의 범위, 그게 A 동네에서 팔린다 합시다. 그럼 이게 A 동네 범위예요. 그러면 이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가 바로 요 A 범위이고 요걸 뭐라고 말하냐면 최소의 구치라 그래요. 근데 치킨 배달은 어디까지 되냐면 A 동네는 물론 되고 B 동네까지도 배달이 된다고 합시다. 근데 C 동네는 배달이 안 돼. C 동네까지 배달하면 배달간 애가 안 와. 간 다음에 안 와. 왜? 거기가 3시간 걸리거든. 뭐 이런 건 배달이 안 되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웬만한 데가 다 배달이 되는데 여기가 서울의 강남구 강남역 몇 번 출구를 했죠? 1번 출구 100m 떨어진 이곳에 여러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키려고 어디다가 부산에 전화해서 여기에 2시에 맞춰서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미친놈 받네 하고 끊어버리죠. 배달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배달이 되는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100그릇이라면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는 여기까지 배달이 됩니다. 치킨 배달은 A 동네, B 동네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동네 영역이고 여기는 A 동네와 B 동네를 포함한 영역이고 자, 그게 100마리라고 합시다. 그럼 최대 100마리까지 배달이 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100마리 팔았어요. 그러면 50마리가 최소 운영하기 위한 조건인데 100마리 팔았으니까 50마리 부분만큼이 남는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치킨점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뭐다? 하나의 배후지라고 말해요. 하나의 배후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배후지가 뭐다? 시장이다. 상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가치보다 커야 이 중심지는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에서 중심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까는 일상적인 약간의 표현을 가지고 느슨하게 표현했고 점점 시험에 나오는 용어 쪽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잘 몰라서 3월 달에 기초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3월 달에 우리는 요즘에는 국어사전 찾아보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을 딱 뒤져봤더니 단어가 나오더라. 그런데 책에 있는 단어하고 너무 생뚱맞게 안 맞더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그래요.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심지란 좀 더 이제 시험적에 가깝게 용어를 설명해 보면 주변 지역에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점 단위, 점포 단위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상점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치킨점이 있는 곳, 짜장면 가게 있는 곳이 뭐다? 중심지입니다. 배후지는 그 중심지의 제어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는 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A 상점, 치킨점인데
이 치킨점에서 치킨을 시키면 배달이 가능한 영역의 범주가 뭐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리고 배우지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도시를 중심지로 본다면 도시권이 상점을 중심지로 본다면 상권이 배우지가 되는 겁니다. 도시 단위로 연구할 수도 있고 상점 단위로 연구할 수도 있는데 도시 단위로 연구하면 도시가 중심지라면 도시권이 배우지가 되는 것이고 어느 상점이 중심지라면 그 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배우지가 된다. 요 말인 거죠. 단어의 뜻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우지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치킨점 운영되기 위한 A동네 범위, 그걸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 도시 단위로 도시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수. 그만큼도 안 되면 도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를 가리켜서 최소 요구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범위.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상점 단위로 볼 때 치킨 배달 가능한 거리 내지는 치킨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거나 치킨 먹기 위해서 택시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막 갈아타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걸어가거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도시의 기능이 미치는 최대 공간. 상점 단위로 도시 단위로 표현해서 나란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중심지가 유지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일상의 사례를 아까 제가 말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점을 중심지로 보면 배우지가 상권이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최소의 고치란 제가 아까 말한 어느 치킨점이 하루에 치킨 50마리를 팔아야 치킨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 매일 치킨 50마리의 수요가 발생하는 A동네를 최소의 고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A동네에 있는 치킨점은 인접한 B동네까지는 배달이 가능한데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C동네로 배달이 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때 C동네는 배달 안 되고 B동네까지 배달이 된다면 그 B동네까지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를 중심지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상점 단위 말고 도시 단위로 보면 도시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최소의 고치가 되고 도시의 기능이 미치는 최대의 공간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가 됐던 간에 중심지 기능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넓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보면 여기가 중심지고 여기가 최소의 고치고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는 중심지가 유지됩니다. 그럼 배우지가 성립하죠. 그러나 이게 반대로 됐을 경우는 중심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럼 배우지가 성립할 수 없죠. 옛날에는 이랬었습니다. 옛날에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걸 먹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도 낮았습니다. 졸업식 때, 생일 때 이런 때만 그래도 산다고 하는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가게가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장, 옮겨서 여기서 며칠장, 여기서 며칠장 정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 수준도 늘어나고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를 자유하는 배달을 할 때 옛날에는 자전거로 배달했지만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함에 따라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파란색은 넓어졌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수는 많아졌기 때문에 좁은 범위 안에서 100그릇이 팔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의 인식도 무슨 짜장면이 식사야 하는 인식도 있었고 또한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사실 사 먹을 능력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그릇 팔려면 넓은 범위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좁은 범위 또 공동주택 같은 게 나타나면서 한 개 동에서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설시장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방에 가서도
옛날처럼 전기시장이 없고 상설시장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지 이론이 갖고 있는 함의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규모가 저 시골에 어떤 데로 가면 예컨대 요 정도 규모가 여기가 면사무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면사무소가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초시장의 범위라고 한다면 요거는 도시권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저차원 중심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이제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면사무소 정도에 있는 저 시골에 조그만 구멍 가게 같은 그런 곳도 있지만 좀 더 중학교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농기계를 수리하려고 하거나 농협에 대출받으려고 하면 군이나 읍 정도 규모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정도 규모의 시장은 중차원 중심지쯤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음악회에 참석하고 싶고요. 영화를 보러 가요. 나름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정도 해당되는 중심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고차원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발달하면 상점 단위로 축소해서 말하면 우리 동네 슈퍼 있는 곳은 저차원 중심지. 그다음에 저 백화점이 있는 곳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있는 곳은 고차원 중심지거든요. 그러면 동네 권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에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자,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저차원 중심지로 가요, 물건 사러? 고차원 중심지로 가요. 고차원 중심지로 가요. 그럼 저차원 중심지가 교통이 발달할수록 쇠락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빈도는 줄고 차를 끌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로 물건 사러 가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이런 측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빈도가 많아요. 옛날에 백화점에 셔틀버스를 운영했을 때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는 것이 하나 일상의 코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 자연스럽게. 그 백화점에서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서 사람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할수록 저차원 중심지가 쇠락하고 고차원 중심지가 발달해요. 그러니 저차원 중심지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이론에 의하면 갈수록 소상공인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고차원 중심지에 있는 대형 마트들의 의무 휴업 일수를 만들어서 무슨 몇째 주 일요일은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야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쉬었다고 해서 일주일치 그걸 우리 동네 슈퍼에서 사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이론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감 잡으시고, 자, 이런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이론 강좌에 들어가면 요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점차 또 쌓아가도록 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여러분,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다시요, 레일리입니다.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그런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중력 모형을 이용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뉴턴 만류인력 법칙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죠? 하고 묻습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죠? 하고 물었더니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과가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했더니 굴러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그 프로가 안 한 것 같지만 TV에서 영재 발굴단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거기서 꼬마 아이들 7살, 8살 먹은 꼬마 영재들입니다. 과학 영재도 있고 또 뭐 예술계통의 음악 영재, 미술 영재, 다양한 영재들이 등장하는데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영재들이 많습니다. 7살, 8살 먹은 과학 영재에게 묻습니다. 혹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으로 들어보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그 8살 먹은 꼬마 영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란 모든 물체에는 끌어다니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만류인력 법칙이 뭐죠? 사과가 떨어져서 굴러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류인력 법칙이 뭔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그걸 중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작용하고 그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곱에 비례하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뜻만 알고 계시고 모르셔도 됩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상권에 적용합니다. 누가? 레일리가. 그게 레일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뭐로 바꾼다? 도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중심지가 A 도시, B 도시를 중심지라고 본다면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 말하자면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레일리 법칙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게 A 도시, 인구 5만 명이랍시다. 이게 B 도시, 인구 10,000명이랍시다. 그런데 인력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두 사이의 경우를 직선으로 놓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고 A 도시, B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라는 물체가 끌어내는 힘이 어디까지 미칠까?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까지 미칠까? 여기까지 미친다 합시다. 그리고 B라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여기까지 미친다 합시다. 그걸 나란히 최대한 서로 딱 접점으로 붙인다 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A 물체가 끌어내는 힘은 여기까지 미치고 B라는 물체가 끌어내는 힘은 여기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나란히 붙였으니까 여기가 경계지점입니다. 경계지점.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바꿔서 A 도시, B 도시, 그런데 A 도시가 고객을 끌어내는 힘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B 도시가 고객을 끌어내는 힘은 여기까지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 도시 유인력이고 이게 B 도시 유인력이고 상권의 경계 지점은 여기에 위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경계를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큰 도시에서 멀다,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두 놈이 팔을 이렇게 쭉 뻗었습니다. 근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팔 뻗으면 어느 놈이 더 멀리까지 갑니까? 네, 큰 놈이 멀리까지 갑니다. 큰 놈의 팔이 멀리까지 갑니다. 작은 놈 팔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큰 놈이 멀리까지, 작은 놈이 가까이 미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 도시에서 멀고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 그래서 만약에 C라는 마을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인구 1,000명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C 마을 사람들은 예외 없이 물건 사러 다 간다 합시다. 100% 편의상. 그러면 이 사람들은 A란 도시로 물건 사러 갈까? B란 도시로 물건 사러 갈까? 하는 겁니다. A와 B로 반반 갑니다. 그 말은 500명은 이쪽으로 가고 500명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00명, 이쪽으로 가는 500명에게 묻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요? 하고 물었더니 얘가 커서 가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가요. 그러면 나머지 이쪽으로 가는 500명에게 묻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얘는 멀고 얘가 더 가까워서 이쪽으로 가요. 그게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먼 쪽으로 안 간다. 그리고 큰 쪽으로 간다. 따라서 고객을 끌어내는 힘을 고객 유인력이라고도 하고 고객 흡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고객을 끌어내는 힘은 크기에는 뭐한다? 비례니까 분자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제곱에는 뭐한다? 반비례. 그러니까 반비례니까 분모했습니다. 이때 크기는 도시 인구를 말합니다. 거리는 실측거리입니다. 실측거리란 메타나 킬로미터로 측정한 물리적 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 레일리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레일리가 상권에 적용한 것. 레일리 법칙 혹은 소매인력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두 개의 도시가 있다고 할 때 상거래 흡입력, 말하자면 고객 유인력입니다. 고객 유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즉 다시 말하면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형성된다. 이게 기출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보시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인위적으로 A와 B가 있고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란히 붙여서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만일 C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것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영향력은 이를테면 여기까지 이렇게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B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크로스되면서 가운데 볼록 렌즈가 형성되겠죠. 교차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C란 마을이 있다. 그런데 A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미친다. 이렇게. 그다음 B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미친다. 그러면 C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A와 B 사이에 형성된 볼록 렌즈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C 마을 사람들은 A로도 물건 사러 갈 수 있고 B로도 물건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점이 아니기 때문에 반반이 아닙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A로 갈 거냐? 몇 퍼센트는 B로 갈 거냐? 이걸 레일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만 연습하시면 그 다음부터 다 맞춥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어느 날 몇 월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열심히 이제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산의 원리를.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응용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연습하면 다 맞춥니다. 수업을 끝나고 나가시는 어느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별걸 다 계산해갖고 힘들게 만들고 있어 이씨 그러고던데 여러분 진짜 간단하고 이런 레일리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권 이론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쉽다. 너무 간단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레일리의 이 법칙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어느 날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문제를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주면서 네가 짐적으로 풀어봐. 그런데 딱 정확하게 30초 내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고등학교 아이들은 레일리 법칙 이런 것들을 뉴턴의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도 때려 맞춥니다. 계산식을 그냥 보고 딱 정확하게 제가 걸리는 시간도 쟀습니다. 문제 읽는 시간이 다 포함해서 30초 딱 걸렸습니다. 하나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뭐냐면 원리가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서 연습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요건 언제 한다? 심화해서 할 겁니다. 소위 필수 이론 과정에서 3월 달부터 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에 식도 없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식을 제가 갖다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됐죠? 자 그럼 뭐 했다고 방금? 제목이 뭐라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어디서 따왔다고? 뉴턴의 말 인력 법칙에서 따왔다고. 되셨죠? 그 다음 여기를 일로 잡았을 때 여기가 몇이냐? 이제 이런 걸 계산한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근데 이 레일리의 이론을 보다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란 얘기예요. 누가 선배예요? 레일리가 선배, 허프가 후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배의 이론이 있잖아요. 그 선배의 이론을 후배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선배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은 후배 이론들은 주목도 받지 않아. 그럼 우리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데 후배 이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선배 이론에 뭔가 내용들을 첨가해서 주목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론은 후배 이론이 선배 이론보다 더 현실적이고 발전된 이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레일리 이론보다 허프 이론이 현실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럼 허프는 제목이 뭐라고요? 확률적 상권 모형을 얘기했습니다. 확률적 상권 모형을 이야기했는데 이렇습니다.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확률 모형을 제시했는데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잰 킬로미터로 잰 실측거리 그 다음에 시간거리.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로 있으면서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세는 또 어떻게 되세요? 네, 댁은 어디예요? 학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다 얘기를 하다가 학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3.4km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냥 30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혹은 10분 걸려요. 이렇게 말하잖아.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거리를 많이 쓴다? 시간거리를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실측거리 이외에 시간거리까지 고려했고 그 다음에 매장의 규모. 아까 레일리는 도시 인구 크기만 얘기했는데 얘는 매장 상점 단위로 연구했거든요. 그러면 점포의 규모만이 아니라 점포와 규모와 같은 공간적인 요인뿐 아니라 효용은 만족감이라고 그랬어요.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까지 고려한 게 허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이론에다가 이렇게 보다 현실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장이 커서 가는 것도 있는데 왜 그 매장을 가면 되게 그 마음도 편하고 괜찮아. 가고 싶은 그런 매장들이 되게 괜찮은 매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난 거기 간다는 거야. 왜? 가서 구경도 하고
보다 보면 나름대로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런데도 괜찮아. 그 매장은 왠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만족감이거든. 그런 측면도 여긴 허프는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거리 이외에 시간거리까지 고려하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허프 얘기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아울러 허프의 경우는 레일리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선배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말은 선배 이론 중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요. 그걸 학문적 비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허프의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A 도시고 이게 B 도시인데 레일리 이론의 문제점이요. 허프가 지적한 이게 A 도시고 이게 B 도시인데 이게 A 도시에서의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C 마을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A 영향력이 있어요? B 영향력이 있어요? A 영향력이 있지. 그러면 C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물건 사러 가요? A로 물건 사러 가요. 다시 말하면 B로 안 가요. A로 가요. 그런데 이게 허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A로 간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A로 간다 딱 잘라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방해 요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리 안 가고 이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뭔데? 이 사람들이 이리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도로가 유실됐대. 전염병이 돌아왔대. 갑자기 폭우가 온대. 교통이 너무 불편하대. 여기까지 전철로 가서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환승하는데 너무 많이 걸어. 지금도 아주 오래됐거든. 10년도 훨씬 더 됐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된 게 있어요. 잠실에 10년? 그러니까 8호선이 만들어졌으니까 10년 더 됐죠. 8호선. 하여튼 8호선 개통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8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잠실역 걷는 게 꽤 컸거든요. 근데 그 지하 보도가 살짝 언덕백이야. 8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때. 근데 저도 이제 이를 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되게 급한가 봐. 막 이렇게 젊은 축에 속하는 남자분인데 뭐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막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제 입에다 이렇게 욕을 섞으면서 아씨 되게 모네 하는 그게 그 말했던 게 선명하게 되게 옆에서 막 그 말을 딱 듣고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급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전철역에다가 뭘 붙였냐면 뭐 만보 걷기 이런 걸 한동안 하면서 전철이 그런 거를 이용하면 만보 걷기에서 건강이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갖다 붙여놨거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열받아갖고 지금은 뺀 거든. 건강은 네가 신경 안 써도 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전철역은 갈아타는 게 편한 게 좋아. 그죠? 그걸 통해서 건강을 챙기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불편해. 무릎 아프고 그런 분들은 거긴 너무 막 많이 걸어서 싫어. 안 간다고. 네? 무릎 아픈 사람들을 건강 그런 얘기면 열받아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안 가. 좀 걸리더라. 여기서 버스 타고 한 번에 갈래? 안 간다고. 여러분이 학원에 올라고 그랬거든? 아침에 비가 와. 못 나오는 거예요. 비 때문에. 눈이 와. 못 나오는 거야. 추워. 안 나오는 거야. 방해 요소거든. 이걸 뭐로 설명했어? 마찰계수로 설명했어.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 강의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 이게 비가 오면 안 나오시고 눈이 오면 안 나오고 추우면 안 나오고 날씨가 좋으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나오시냐면 방금과 같이 그런 날 아닌 때 나와. 야, 그래서 학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공간 마찰 계수 또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고객이 어떤 특정 용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마찰 계수 개념은 공학 쪽이나 이공계통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들을 금방 알아요. 마찰 계수라는 개념 자체를 공부하니까. 그 마찰 계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김연아가 현역 시절에 피겨를 할 때 저는 지금도 참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김연아의 모습,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파이럴입니다. 예, 딱 한쪽 발로 딱 이렇게 한쪽 발은 딱 들고 학처럼 팔을 쭉 펴고 스케이팅 쫙 미끄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 막 아름다운 고고한 학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피겨의 여왕 김연아가 그렇게 가능한 게 스케이트 날과 빙판 사이의 마찰 계수가 거의 0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미끄러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스팔트에서 가능해?
안 된다는 거죠. 마찰 개수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김연아도 가끔 그런 거 하다 넘어지기도 해요. 물론 뭐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죠. 앞에 있는 선수가 이 연기를 하고 뭐 하다가 빙판 같은 경우가 꽂히거나 그래서 빙질이 안 좋거나 그럼 걸림이 생기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찰 개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기에 따라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원했던 곳까지 가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마찰 개수라는 개념이 고객이 어떤 점포로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전부 다 마찰 개수로 작용해요. 마찰 개수가 크면 그만큼 가는 걸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교통 조건이 안 좋으면 마찰 개수는 커져요. 따라서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하는 물건 특성에 따라서 마찰 개수는 달라져요.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느냐에 따라서 마찰 개수는 달라져요. 비가 와도 가는 게 있어요. 개의치 않고 가는 게 있다고. 그래서 마찰 개수는 물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개수는 커진다. 근데 그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론 공부를 더 하면서 하고 지금은 마찰 개수 개념을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어디로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인 마찰 개수 개념을 허프는 도입했다. 그래서 고객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여기 람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람다라고 읽는데 이게 마찰 개수. 거리 마찰 개수 승에 반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크기는 점포 단위로 연구해서 점포 면적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는 실측 거리. 여기서 실측 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 거리까지를 더했다. 그리고 공간 마찰 개수 내지는 거리 마찰 개수 승에 반비례한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 개수 승에 반비례한다. 그럼 마찰 개수 값은 시험지에서 주어지느냐? 주어져요. 그럼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마찰 개수는 얼마로 나왔느냐? 다 1로 나왔어요. 그럼 1로 나오면 내일하고 똑같네?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내일 거로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실수로 허프 걸로 계산했네?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내일 거로 푸세요. 그랬는데 허프 걸로 풀었는데 답이 나와. 허프 걸로 푸세요. 내일 거로 풀었는데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일 거는 항상 나와. 허프 걸로 풀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만 맞으면 내 허프 걸로 내 문제를 냈더라도 내일 걸로 풀었는데도 조건이 맞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객관식은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일 건데 허프 걸로 풀었다. 그래도 답이 나오더라. 허프 건데 내일 걸로 풀었다. 답이 나오더라. 근데 보니까 이거 내일 것도 아니고 허프 것도 아닌데 풀었대. 답이 나오더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이거 내일 거예요, 허프 거예요. 그냥 풀었어요. 이상하게 풀었어요. 답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풀면 답이 나와. 안 푸는 경우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는 요령들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기초 과정에서는 공간 마찰 개수, 거리 마찰 개수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개념을 누가 도입했다? 허프가 도입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꾼 것이 허프의 무슨 이론이라고요? 확률적 상권 모형.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5년 전에 공부했다. 시험 공부. 그럼 안 해도 돼. 왜? 한 번도 그전에는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럼 최근 3년 사이에 나왔어. 2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수록 이론이 첨가되는 게 많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말해요. 책을 내가 작년 거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이론이 바뀐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걸로 해도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감수만 한다면. 그까짓 거 2-3개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나중에 여러분 2-3개가 그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거 2-3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개가. 2차 합격하고 1차 한 개 모자라잖아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예? 3만 원 내가 3만 원 더 내면 하나 합격시켜준다 그러면 3만 원 더 낼까? 아마 300만 원도 더 내려고 할걸? 그래서 시험에 관한 문제는 가장 최근 것으로 해야 돼요. 법이랑 그런 것도 개정되게 내용들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뭐냐? 별거 아니야. 어떤 점포가 이익을 많이 내려면 이익을 최대한으로 내려면 아무데나 입지하면 안 되고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점포가 입지해야 될 8가지 원칙을 얘가 제시한 거예요. 점포 입지 8가지 원칙. 어떤 원칙? 말했잖아요.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하는 원칙. 그걸 점포 입지 뭐라고 한다고요? 8가지 원칙. 점포 입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근데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알아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넬슨은 어떤 점포가 최대의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입지해야 되는지 점포가 입지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넬슨 소매 입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내용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상권에 관한 이론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공업 입지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쉬었다가 그냥 공업 입지론으로 가겠습니다. 안 분하겠습니다.